박연자 할머니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부동산 재벌로서 수천억 대의 자산을 지녔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메울 수 없는 공허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벽 한편에 걸린 사진은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 명구의 고등학생 시절을 담고 있었지요. 그 사진 앞에 서면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명구는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떠났죠. 그 순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할머니에게는 그 말이 곧 마지막 인사가 되고 말았어요. 아침마다 할머니는 명구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기도했어요. 그래도 어디선가 건강히 잘 살고 있겠지? 그 말끝에서 목이 메었지만 회한을 삼키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고층 빌딩들과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풍경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채워주지 못했죠. 삶이 풍족하면 외로움도 가벼워질 거라 여겼지만 그 예감은 틀렸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텅 빈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지날 때마다 울리는 발소리는 다른 누구의 기척도 없는 정막을 실감하게 했죠. 어느 날 무더운 초여름의 기운이 무겁게 깔린 아침이었어요. 할머니는 사뭇 눅눅한 공기가 싫어 에어컨 스위치를 켰지만 갑자기 기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웅웅거리는 굉음이 한동안 이어지더니 급기야 바람조차 시원하지 않게 느껴졌죠. 정말 왜 하필 오늘이라?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바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약속 시간대를 정해두고 수리공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저 에어컨이 고장난 것뿐인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거렸어요. 명구의 소식을 기다리며 긴 세월을 보낸 탓인지 작은 일에도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제 곧 수리공이 오겠지?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던 시간이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할머니는 모처럼 일찍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장마가 시작된 듯 회색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죠. 공허함은 빗소리와 뒤섞여 더욱 깊어지는 듯 했어요. 지금은 명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늘 마음은 그 아들을 향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아침의 공기가 마치 명구의 목소리를 닮았다고 느꼈죠. 섬뜩할 정도로 조용하지만 미묘하게 가슴을 간지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높은 건물 사이로 어렴풋이 비치는 햇살은 겨우 창틀을 넘어오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안 구석구석은 여전히 흐릿한 그림자로 채워져 있었죠. 할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은 혹시 명구가 문을 두드릴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곤 했어요. 그런 기대가 부질없음도 알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낯선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진 것은 빗줄기가 더 굵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할머니는 혹시 수리공이 왔나 싶어 서둘러 현관문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젊은 청년이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에어컨 수리 온 김기태입니다.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할머니는 익숙치 않은 이름이지만 그래도 전문 수리공이라니 마음 한편으로 안심이 들었죠. 들어와요. 에어컨이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바람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실내 곳곳을 살폈어요. 한껏 후덥지근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죠. 거실 한쪽에 설치된 에어컨을 천천히 살펴보는 그의 손길은 제법 능숙해 보였어요. 패널을 떼어내고 내부를 확인하는 동안
할머니는 왠지 모를 호기심으로 그를 지켜봤어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작은 공구를 꺼내 무언가를 조정하는 모습이 어딘가 명구와 닮아 있다고 느껴졌어요. 명구도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고 무엇이든 스스로 고치려 들곤 했죠. 그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 한구석에서 묵혀둔 기억들이 다시금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한참 집중하던 기태는 작업 도구를 바닥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자잘한 부품 몇 개를 교체하더니 에어컨 전원을 재차 넣어봤죠. 이제 곧 시원해질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설렜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울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명구가 어렸을 때도 무언가를 고치고 나면 꼭 자신 있게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수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기태가 정리하던 도중 지갑 하나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붉은 가죽 지갑이 반짝이며 바닥에 나뒹굴었고 할머니의 시선이 그 지갑에 꽂혔죠. 순간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붉은색 표면에 반듯하게 새겨진 이니셜 MS라는 금박 글자는 할머니가 20년 전 명구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직접 맞춰줬던 그것과 똑같았어요. 청년은 첫인상부터 묘하게 편안한 기운을 풍겼어요. 눈빛은 맑았고 말투에는 어색한 꾸밈이 없었죠. 할머니는 낯선 이에게 애써 따스함을 바라는 자신이 조금 우스웠지만 어쩐지 그 청년에게서 명구의 흔적이 보이는 것만 같아 마음이 흔들렸어요. 공구를 조심스레 다루는 손동작이나 바닥에 다리를 접고 앉아 집중하는 모습 등이 문득문득 옛 기억과 겹쳐 보였던 것이죠. 할머니는 주체할 수 없는 떨림을 느끼며 지갑을 응시했어요. 그 지갑 어디서 난 거죠? 목소리가 떨렸고 기태 역시 멈칫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죠. 이거요? 제 친구한테서 선물 받은 건데 제가 꽤 오래 잘 쓰고 있었어요. 기태는 지갑을 들어 보이며 자연스레 웃었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디자인이었어요. 정성껏 골라낸 붉은 가죽과 금박 이니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흔적이 바로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점점 숨이 가빠졌어요. 고작 지갑 하나를 보고 이토록 흔들릴 줄은 몰랐죠. 머릿속에서는 어쩌면 명구의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빗발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기태를 바라봤죠. 혹시 그 친구의 이름이 박명구인가요? 기태는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맞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구는 내 아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안은 숨죽인 듯 고요해졌죠. 기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아드님이셨군요. 명구 얘기를 들으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할머니는 이미 울음에 목이 메어 있었지만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죠. 20년 동안이나 애타게 그리워했던 아들의 소식이 아니겠어요. 말해줄 수 있겠어요. 명구 얘기 다 듣고 싶어요. 긴 침묵이 흐르다가 기태는 작은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비통한 예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옛날부터 소식 없는 명구를 잊지 못하며 수도 없이 상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아들의 친구를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운명 같은 이 만남이 그토록 오래 묶여있던 시간의 매듭을 풀어줄지 혹은 더 깊은 상처로 남을지 할머니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기태의 대답을 듣고 난 후 할머니의 가슴에는 심장 박동이 더 크게 울렸어요. 명구라는 이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들려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죠. 그동안 어딘가에서 잘 지낼 것이라는 희망 섞인 상상을 하며 지냈지만 이제 막연한 추측이 아닌
실제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지갑 하나가 어떻게 이곳까지 흘러왔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혹시라도 아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피어올랐어요. 기태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명구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어요. 명구와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처음 만났죠. 룸메이트가 되었고 같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태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명구는 언젠가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다고 했어요. 집안이 부유하긴 했지만 본인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고 했죠. 할머니는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다스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아들이 지녔던 고집이자 자존심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집이 결국 오랜 이별을 낳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미어졌어요. 기태가 다시 말했어요. 명구는 본인만의 길을 걷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 IT 스타트업을 시작했죠. 저 역시 그 곁에서 함께 고생했지만 그 시절은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도 둘이 손잡고 버티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뒤 어떻게 지냈는지 그려볼 수 있으니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함께 솟아올랐어요. 자신이 조금만 더 아들에게 다정하고 조금만 더 자유를 허락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마음을 후벼 팠죠. 기태는 잠시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명구는 항상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공해서 어머니를 찾아갈 날이 꼭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모두 놀라겠지. 하지만 결국 웃으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아들이니까. 할머니는 참고 있던 눈물을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마치 아들이 바로 곁에서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5년 전 여름이었어요. 저희가 회사 직원들과 단체로 강원도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었는데 명구가 거기에 휩쓸려.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끝까지 듣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기태는 꾹 눌러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명구를 발견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저 역시 그때 충격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순간 할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어요. 20년 만에 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결말이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목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와르르 무너지는 정신이 서로 뒤엉켜 온몸이 떨렸어요. 기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명구는 어머니께 못다한 마음이 컸어요. 저도 어떻게든 연락을 드려야 하나 했지만 제가 아는 정보가 부족해서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공허하게 허공을 바라봤죠.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리며 귓가를 울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 아이가 무얼 원하는지도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전혀 이해해주지 못했어. 슬픔과 후회가 폭포수처럼 밀려들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죠. 그렇게 할머니와 기태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끝없이 흐르고 가슴 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오랜 그리움이 절망으로 변해가는 순간 할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붙잡고 싶다는 간절함을 느꼈죠. 오늘 처음 본 청년이지만
그가 명구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그 시간의 조각들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이 할머니를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듯 기태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은 너무 컸지만 이제 기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 같았어요. 잃어버린 20년의 시간 중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나마 아들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의 절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궁금증 이전에 이미 아들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이제야 겨우 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정작 그 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 눈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거실 속 에어컨에서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차가워지긴커녕 더욱 얼어붙은 듯 했죠. 백만장자라는 타이틀도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잃어버린 아들과 그 아들과 함께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였죠. 기태는 무겁게 앉아있던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이제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눠도 될까요? 할머니는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순간적 충격이 너무 커 몸조차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기태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사실에 희미한 희망 같은 게 솟았어요. 그렇게 기태는 수리도구와 지갑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가려던 참에 마지막으로 할머니 쪽을 돌아보더니 약속하듯 작게 머리를 숙였죠. 명구 얘기는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힘드시면 제가 언제든 다시 오겠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긴 하루가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할머니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20년간 멈춰있던 그리움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새로운 비밀과 슬픔을 잇따라 불러오려 하고 있었죠. 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혹했지만 그 사실을 전해준 이는 아직 풀지 못한 무언가를 쥐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진실을 듣지 않고서는 더 나아갈 수도 평온을 찾을 수도 없었어요. 기태의 이야기는 마치 봉인된 상자를 열어젖히는 것처럼 과거를 생생하게 끄집어냈어요. 할머니는 수십 년 전 명구가 어린아이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을 떠올렸죠. 그토록 밝고 씩씩했던 아이가 왜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는지를, 왜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 했는지를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 아픔과 노력의 흔적을 더 알게 될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켰지만 그 속에는 슬픔만큼이나 뿌듯함도 묻어났어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으려 치열하게 발버둥쳤다는 사실이 어쩐지 자랑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기태가 다시 찾아온 날은 비가 그치고 뜨거운 햇살이 내려쬐던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그를 현관에서 맞이했죠. 와줘서 고마워요. 거실에 들어온 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어요. 할머니의 눈가는 여전히 붉어 보였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죠.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나도 마음의 준비는 됐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네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기태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죠. 그 봉투는 낡아 있었지만 안에 꽤나 중요한 것이 들어있음을 짐작하게 했어요. 명구가 늘 지니고 다니던 봉투예요. 저한테 유언처럼 전해주고 갔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할머니는 눈길을 떼지 않았어요.
기태는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펼쳤어요. 손때가 묻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분명 명구의 필체 같았죠. 명구가 남긴 편지예요.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직접 읽어주겠어요. 기태는 목을 가다듬고 편지를 조심스레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 고집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네요. 하지만 항상 사랑했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요. 우리 명구, 나를 늘 사랑했지. 기태의 목소리는 한층 더 떨렸어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 친구 기태를 잘 부탁드려요. 그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떨구며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명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기태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 손길은 부드럽고도 조심스러워 보였죠.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건넸어요. 이건 명구의 회사와 관련된 자료예요. 사고가 나고 얼마 후 대기업에서 명구의 회사를 인수했죠. 당시 명구가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큰 재산이 남았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명구가 자기가 일군 회사를 이렇게 남겨두고 간 거네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재산의 절반은 어머니께, 절반은 저에게 남기겠다고 명구가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빠르게 인수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뒤늦게 진행됐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기태를 바라봤어요. 명구는 항상 이런 날을 꿈꿨을 거예요. 나에게 당당히 다가오려 했겠지. 기태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늘 그랬어요. 명구는 자신이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고 했죠.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언젠가 꼭 웃으며 돌아가겠다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느껴지는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있었죠. 오랜 세월 숨죽여 기다렸던 소식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어요. 고마워요, 기태 씨. 정말 고맙다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기태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저야말로 명구의 부탁을 이제야 전하게 됐으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날 거실 창밖에는 강렬한 햇빛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한 줄기 서늘한 바람처럼 잔잔한 슬픔이 스며들었어요. 명구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질 수 없겠지만 그가 남긴 진심과 기억들은 이제 할머니와 기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일 기태와 연락하며 명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태가 전해준 추억은 아들의 20년 빈자리를 어루만져주는 약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기태를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어요. 집이 워낙 넓은데 나 혼자 있으려니 적막감이 더 심해져요. 기태 씨도 나와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기태는 너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냥 수리공이었고 아직은 이곳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명구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면서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기태는 잠시 머뭇거리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사실 저도 가족이 없거든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구가 떠난 뒤로 내 세상도 함께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기태 씨가 날 다시 숨쉬게 해줬네요. 그날 할머니와 기태는 긴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나눴어요. 대화를 마치고 창문을 열어보니 저물어가는 노을빛 아래로 도시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긴 하루가 저물어가듯
할머니의 지난 날도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명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 할머니는 기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가리라 결심했어요. 그 후로 기태는 할머니의 펜트하우스 일부 방에 짐을 옮겨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함께하고 회사 일도 함께 의논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명구가 남긴 회사 지분과 재산 문제를 정리하면서 기태에게 경영에 참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명구의 회사였으니 그 정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기태 씨잖아요. 기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전 그냥 수리공이었지만 명구와 함께 스타트업을 키워온 건 사실이죠. 명구가 이루려던 꿈도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 꿈을 계속 이어간다면 명구도 기뻐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활짝 웃었어요. 그래요. 둘이 함께 만들었던 꿈이라면 이제 강신이 이어가는 게 맞겠죠. 그날 이후로 기태는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진과 만나며 명구의 회사가 어떤 구조였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공부했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에만 몰두해왔기 때문에 IT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본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이 둘이 힘을 합치자 회사의 미래도 점차 밝게 열리는 듯 보였어요. 그러면서 펜트하우스에서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텅 비어있던 식탁엔 때마다 두 사람의 식사가 차려졌고 회사의 이슈를 함께 논의하느라 밤늦도록 거실에 불이 켜져 있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활력을 되찾았고 기태 또한 가족의 온기가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서로 서류를 살펴보던 중 기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 요즘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기태는 약간 긴장한 목소리였죠. 명구와 제가 대학 때부터 품었던 꿈이었는데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거예요. 명구도 늘 말했죠. 자기는 집안이 부유했지만 세상에는 기회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고. 할머니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네요. 나도 늘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태 여력이 없다는 핑계만 댔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명구 이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기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구 이름으로요. 그럼 정말 의미가 크겠네요. 그날 밤 할머니는 명구가 어렸을 때 쓰던 일기를 뒤적이다가 거기서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어놓은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 한 줄에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왔어요. 명구가 바랐던 세상을 조금이나마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느껴졌죠. 시간은 어느새 몇 달을 훌쩍 지나갔어요. 할머니와 기태는 함께 명구 이름의 장학재단을 공식 출범시켰고 명구가 공부하던 대학교와 협력해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명구가 다녔던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 등을 함께 둘러보기도 했죠. 명구가 여기서 밤새 코딩하고 그랬나 보네요. 아, 이 계단 쪽에서 저랑 컵라면도 같이 먹었어요. 기태가 추억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할머니는 그 공간에서 명구의 흔적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어요. 저기 저 나무가 보이죠? 명구가 한 번은 저 나무에 올라가서 야경 구경을 하겠다며 결국 혼자 못 내려와서 제가 줄 사다리 가져가 꺼내줬어요.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죠.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말썽을 부렸다는 건 처음 듣네요. 할머니와 기태는 캠퍼스를 돌며 명구가 남긴 추억을 되짚었어요. 그러다 문득 강의실 창밖으로 시선이 머물렀죠. 맑은 하늘에 구름이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영영 떠나버린 명구의 영혼을 닮은 듯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극심한 비통함만이 남진 않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는 명구가 이런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재단 출범식 날, 할머니는 공식 석상에 서서 미리 준비한 소감을 발표했어요. 우리 아들, 박명구는 늘 스스로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의지를 온전히 이해해주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자들과 학생들, 교수진이 모두 박수를 보냈고, 기태는 무대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할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날 두 사람은 깊은 안도감에 젖은 채 귀가했죠. 비록 명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이름이 적힌 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기태는 그 뒤로도 매주 일정 시간을 할애해 재단 운영을 점검했어요. 필요하다면 학교 측과 면담도 하고 장학금 전달 방식이나 수혜 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했죠. 바쁘긴 했지만 그 와중에 서로 보듬어주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녁이면 거실 창문을 열어놓은 채 기태 씨, 오늘 저녁은 파스타 어때요? 오, 좋아요. 그럼 장 좀 보고 올게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사는 일상이 할머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어요. 이 새로운 생활 속에서 할머니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활기를 되찾았어요. 명구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시리지만 그 시림이 예전처럼 참혹한 고통이 아니라 추억의 온기와 함께 찾아오는 감각이 됐죠. 언제부턴가 꿈속에서도 명구를 자주 보게 됐는데 이젠 눈물로 깨어나기보다 한결 다정해진 마음으로 아침을 맞곤 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할머니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는 작은 정원이 들어섰어요. 명구가 좋아했다던 해바라기가 한가득 피어 있었죠. 그 해바라기들을 바라볼 때마다 할머니는 그가 떠오르고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은 할머니의 회갑을 맞아 기태가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명구와 함께 공부했던 옛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재단에 도움을 준 여러 사람이 자리를 채웠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였고 커다란 생일 케이크에 초가 꽂혀 있었어요.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던 기태가 잠시 짬을 내어 할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만 이리로 와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거실 한편 기태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명구의 일기장이에요. 제가 예전에 명구 방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발견했죠. 혹시라도 찾게 되면 할머니께 꼭 드리라고 명구가 말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 일기장을 꺼냈어요. 표지가 다 헤어져 있었지만 안에는 또렷한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한 장을 펼치자 그날의 생활과 함께 엄마에게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보였죠. 엄마,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래요. 언젠가 엄마 앞에 당당히 서서 제 꿈을 말하는 날이 오겠죠? 할머니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치 명구가 옆에서 속삭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언제부턴가 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가슴속이 따뜻하게 뭉클해지는 감정이 더 컸어요. 명구가 날 위해 이렇게 매일 글을 썼다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또 얼마나 날 그리워했을지 이제야 알겠네요. 기태는 할머니 곁에 살짝 다가갔어요. 명구는 늘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사실 떠나오긴 했지만 속마음은 언제나 돌아가고 싶어 했죠. 주변에서 잔치 음식을 나르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들 두 사람에게는 일기장을 사이에 두고 오롯한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일기장을 살짝 안아쥐고 소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품었어요. 그때 기태가 또 하나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죠.
붉은색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는데 명구의 지갑과 똑같은 디자인의 YJ라는 이니셜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해바라기를 닮은 빛깔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쁘게 나왔죠. 늘 명구 지갑만 가지고 있기도 죄송해서 이번엔 제가 고생해서 맞췄어요.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그 지갑을 만져봤어요. 정말 고맙구나.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상징 같네. 명구의 지갑이 우리를 이어줬다면 이건 기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다른 인형 같아. 기태는 머쓱하게 웃었어요.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항상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처음으로 느낍니다. 방 안에 모인 손님들이 갑자기 외쳤어요. 칠순 축하드립니다. 촛불 끄셔야죠. 할머니와 기태는 미소를 지으며 함께 거실 중앙으로 나갔어요. 케이크 위에 초가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은 뒤 가슴속으로 조용히 명구를 떠올렸어요. 명구야, 우리 이제 웃으며 살아갈게. 너도 거기서 행복하길 바란다. 초를 한 번에 후 불자 온 집안이 환한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에 뒤덮였어요. 해바라기들이 만개한 테라스에는 어느새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유난히 밝은 별이 떠오를 것 같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기태 역시 그 옆에서 고개를 들어 같은 하늘을 함께 올려다봤죠. 그 순간 마치 명구가 어딘가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들이 서로를 통해 재발견한 가족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지면서 새로운 인연의 꽃을 피워낼 거라고 느꼈죠. 비가 잔뜩 내렸던 지난날과 달리 새벽부터 맑은 하늘이 펜트하우스 위에 펼쳐졌어요. 할머니는 어느새 바쁜 회사 일에 관여하면서도 재단 운영에도 직접 힘을 쏟고 있었죠. 기태 역시 할머니와 함께 명구의 회사를 키워나가며 재단 업무까지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할머니의 오랜 비서인 윤 비서가 왠지 모르게 기태를 경계하는 듯 보였거든요. 어느 날 아침 윤 비서는 할머니 방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려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거실 쪽을 한번 돌아봤죠. 기태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요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 비서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눈을 들어 윤 비서를 봤어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윤 비서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 제가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불편한 말이라니 무슨 내용인데요? 윤 비서는 봉투 안에 든 자료를 꺼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부터 기태 씨를 의심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아드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 기태 씨가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듯 보여서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 싶었죠. 할머니는 윤 비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기태는 명구와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유언장에도 분명히 명구의 재산 절반을 기태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심각한 표정을 풀지 않았어요. 그 점 때문에 더 의문이 들었어요. 아드님과 정말 친형제처럼 지냈던 게 맞는지, 왜 사고 당일에 대한 기록이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사해봤습니다.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떤 걸 조사했다는 거죠? 윤 비서는 서류를 펴서 할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강원도 계곡 사고와 관련한 경찰 기록, 그리고 실종 신고서와 수색 상황 보고서예요. 내가 예전에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윤 비서는 서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당시 기태 씨는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와서 명구가 물살에 휩쓸려갔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직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제보한 기록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그 문장을 읽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긴 했으나 계곡이 순식간에 불어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 명구가 떠밀린 것처럼 보였다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적혀 있네요. 순간 할머니는 손끝이 떨렸어요. 떠밀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누가 명구를? 윤 비서는 더 이상 할머니의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는지 고개를 떨궜어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후 기태 씨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 뒤로 사고가 묻히면서 자연스럽게 결론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으로 종결됐죠.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쏟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명구가 정말 누군가에게 떠밀린 건가요? 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가 눈치를 채게 된 건 기태 씨가 회사로 복귀해 이사직에 오르기 전까지 꽤 긴 공백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예요. 사고 이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흔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꼭 쥐었어요. 더 이상 서류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명구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사람에게 이런 의심이 쏟아진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예전부터 뭔가 미묘하게 어색했던 기태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며 그날 계곡의 상황을 늘 흐릿하게만 말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윤 비서는 조용히 말을 마무리 지었어요. 회장님, 혹시 모르니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기태 씨가 할머니께는 늘 친절하게 대하지만 저로서는 의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할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이 일 더 파헤쳐봐요. 만약 정말 기태가 우리 명구를 해쳤다면 난 절대 용서 못해요. 윤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얼굴로 할머니에게 예를 갖추고 방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이전처럼 기태와 함께 식사도 하고 회사 일도 논의했지만 눈길에는 어딘가 차가운 기색이 맴돌았어요. 기태는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자주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짧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래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그 표정에 불안함이 스쳤어요. 할머니는 그 미묘한 눈빛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죠.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윤 비서는 이 사이에 기태의 주변 인물들을 비밀리에 접촉하며 당시 계곡 사고 때 회사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을 조용히 만나봤어요. 그중 한 직원은 술자리를 마련했을 때만 어렵게 입을 열어줬다고 해요. 그날 저는 계곡 아래쪽에 있었고 대표님과 이사님이 조금 더 위쪽 절벽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대표님이 발을 헛디딘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사님이 손을 뻗어 밀어버린 것 같기도 해서 나중에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후에 회사에 오질 않더라고요. 윤 비서는 그 말을 적어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또 비슷한 증언이 이어졌죠. 비가 많이 왔던 건 사실이지만 계곡물이 갑자기 사람 하나 삼킬 정도로 격렬하진 않았어요. 제 눈에는 누가 등을 세게 밀었는지 대표님이 허공에서 비틀거리더니 바로 물속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여갔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드는 요소였죠. 결국 윤 비서는 모든 진술을 정리해 할머니에게 보고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료를 본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갔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기태에게 먼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기태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러죠. 오늘 회사 업무가 좀 많은데 밤이라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식사해요. 늦은 시간이라도 상관없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늦은 밤 펜트하우스 식탁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할머니와 기태가 마주 앉았고 윤비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제 당신이 이사로 취임한 지도 반년이 넘었네요. 기태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기태를 잠시 바라보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명구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기태는 살짝 표정을 굳히며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모두 해드린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정말 다 얘기했나요? 명구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말이에요. 기태는 잠시 침묵했어요. 식탁 조명이 기태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는데 왠지 그 표정이 이전보다 더 차가워 보였죠.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까요? 계곡물이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기태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다들 긴박한 상황에서 제대로 못 본 거겠죠. 실제로 명구는 물에 휩쓸려 갔고 저는 그때 손 쓸 틈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참았던 질문을 쏟아냈어요. 계곡 위쪽 절벽에서 명구를 직접 밀어버린 거 아니냐고 묻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난 기태 씨를 절대 용서 못해요. 기태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잘 참아왔던 감정을 드러내듯 눈빛이 변했어요. 밀어버렸으면 어쩔 건데요? 그걸로 경찰에 고발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윤비서는 순간 크게 놀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할머니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기태를 똑바로 바라봤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명구를 밀어 죽였단 말인가요? 기태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렇게 말해두죠.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명구가 계속 성공하고 결국 회사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했죠. 그 힘이 너무 컸어요. 저는 명구의 그림자로만 살아갈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치가 떨려 혀가 마비될 것 같았어요. 명구와 정말 친하게 지냈다면서 그걸 질투했단 건가요? 기태는 고개를 들고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진심으로 친했어요. 하지만 점점 명구가 제 앞을 가로막는 벽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재능 있고 돈 많고 잘 나가는 명구가 그래서 그 계곡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분노에 온몸이 떨렸어요. 내 아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지금까지 내 곁에서 뻔뻔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괴물이었나? 그 당신이. 기태는 식탁을 가볍게 쳤어요. 괴물이라니요. 전 그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마 명구가 살았어도 언젠간 어머니 재산 모두 독차지하고 저를 버렸겠죠. 할머니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온 아들의 죽음이 이런 잔인한 배신으로 밝혀진 거라니. 나가.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기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벌써 쫓아내시나요? 이 회사의 지분 절반은 제 거예요. 장학재단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이젠 저 없인 감당하기 힘들거려. 할머니는 손으로 의자를 꽉 잡았어요. 너가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좋아. 당장 경찰에 신고하마. 기태는 한쪽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증명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증거도 애매할 텐데. 윤 비서가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짓으로 만류했어요. 너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야. 명구를 밀었다는 게 네 입에서 직접 나왔으니 그게 증거야. 오, 무서워라. 소리 지른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차라리 조용히 있으시는 게 현명할 텐데요. 분노로 치를 떨던 할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기태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식탁 위에 있던 접시가 쨍그랑거렸고 기태는 그 충격으로 몸을 휘청였어요. 당장 꺼져. 이 악마 같은 놈아. 기태는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역으로 광기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된 거 나도 더 이상 비위 맞출 생각 없어요. 윤 비서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섰어요. 경찰 부를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눈물을 떨궜어요. 그래요. 지금 부르세요. 기태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경찰 부르면 오래된 사건이라 수사가 잘 될지도 의문이네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죠. 저도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니까. 기태는 문을 거칠게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펜트하우스를 나가버렸어요. 남겨진 할머니는 깊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으로 한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윤 비서는 황급히 응급약을 찾아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죠.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아니, 울음조차 섣불리 터뜨릴 수 없는 공포에 가까운 침묵이 흘렀어요. 명구를 잔인하게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기태였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윤 비서는 간호사까지 불러 할머니를 진정시키며 동시에 경찰에 연락해 기태를 살인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어요.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사고였고 시신마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이 무엇이냐는 게 경찰 측의 반응이었죠. 그래도 윤 비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태가 직접 자백했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경찰은 자백을 녹취했느냐고 물었고 윤 비서는 당황했죠.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방금 전 우리 회장님 앞에서 자기 입으로 말했다니까요. 자기가 밀었다고요. 그러나 경찰은 음성 파일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허공을 바라보며 분노를 사기지 못했어요. 그가 내 아들을 죽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 날 농락했는데도 녹취가 없어 처벌하기 힘들다니. 세상이 어떻게 이런가요? 윤 비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사고 당시 회사 직원들이나 기태와 관련된 다른 자료를 모으려 발로 뛰었어요. 하지만 기태는 이미 슬그머니 잠적해버려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경찰도 현재로선 참고인 조사뿐이고 자백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결국 할머니는 강원도 계곡 사고가 났던 현장까지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명구를 밀어 떨어뜨린 바로 그 장소에서 무언가 확실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윤 비서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나 혼자 가야겠어요.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누구도 이해 못할 거예요. 윤 비서는 망설이다가 결국 할머니의 의지를 꺾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차를 몰고 강원도의 깊은 산속으로 향했어요. 비 예보가 없던 맑은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명구가 떠난 지점으로 알려진 절벽 근처에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예전엔 사람들이 많이 찾았을 텐데 지금은 꽤나 관리가 안 된 상태로 보였죠. 바위와 낙엽이 뒤엉킨 길을 한참 걷다 보니 작은 표지판 하나가 위험지역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였어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자 바위 절벽 아래로 계곡이 흐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명구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명구야. 내가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절벽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날엔 어땠을까 상상하니 등골이 서늘했어요. 갑자기 비가 온 것도 물이 불어난 것도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으리란 생각에 분노와 슬픔이 다시금 치솟았어요. 왜 하필 기태였니? 넌 정말 기태를 믿었잖아.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자꾸만 눈물을 흘렸어요. 명구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믿기지 않았을지 생각하면 뼈마저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오열하다가 할머니는 절벽 근처 바위에 무언가 새겨진 흔적을 발견했어요. 햇빛이 살짝 기울어질 무렵 그 자국이 은근히 반짝였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MK라는 이니셜이 낙서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옆에는 5년 전 날짜로 보이는 숫자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명구와 기태,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더듬었어요. 둘이 함께 기념으로 새긴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남긴 우연한 낙서일까? 어쨌든 그 흔적 때문에 마음이 뒤엉켰어요. 정말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면 어쩌다 이런 결과가 된 걸까? 할머니는 절벽 아래로 시선을 옮겼어요. 오늘따라 물소리가 더욱 낮고 침울하게 들렸어요. 이곳에 데려와 명구를 떠밀어 버릴 만큼 사악한 의도를 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드러났죠. 할머니는 위태롭게 절벽 끝에 앉아 있다가 문득 기태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명구가 곧 모든 걸 차지하고 난 버려질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나 쉽게 변해버릴 수 있을까? 명구를 사랑했던 그 마음과 동시에 증오했던 그 마음이 동시에 공존했을까? 너가 너무 원망스럽다. 기태, 할머니는 차가운 바위를 짚고 일어나 싸늘한 계곡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어요.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듯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명구야, 이제 내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힐게. 너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해질 무렵 할머니는 천천히 차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분명했어요. 기태가 어떤 위협을 하든 법과 세상의 원리를 믿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마음먹었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할머니는 곧바로 윤비서와 마주 앉았어요. 윤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잿빛이세요. 할머니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그래도 마음은 정리됐어요. 우린 기태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해요. 윤비서는 서류 뭉치를 펼쳤어요. 저도 추가로 수소문한 결과 기태가 과거에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어요. 그것도 아드님이 알게 되자 크게 다투었다는 증언이 있더군요. 할머니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 다툼이 결국 그렇게 이어졌겠지.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기태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예요. 윤비서는 노트북을 열어 각종 문서와 녹취, 그리고 익명 제보 등을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따라왔죠. 기태가 직접 자백한 걸 우리가 증언할 순 있지만 그가 흥분 상태에서 한 거짓말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물증이 있어야 해요. 할머니는 결정적인 힌트를 떠올린 듯 절벽에서 본 낙서를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MK라고 캐겨진 흔적이 있었어요. 혹시 사고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게 남아있다면 그 글씨가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윤비서는 눈을 빛내며 노트북을 뒤적였어요. 그날 회사 직원 중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둔 게 있을 거예요. 실제로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곧 윤비서는 한 전직 직원에게서 받은 사진 자료를 꺼냈어요. 맨 처음에는 사고 직전의 풍경만 찍힌 사진들이었지만 유심히 살펴보니 바위 절벽 근처에 한 쌍의 남자가 서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해상도가 좋지 않아 얼굴은 흐릿했지만 옷차림을 보면 명구와 기태인 듯 했죠. 보세요. 저기 바위에 뭔가 긁혀있는 흔적도 찍혀 있어요. 확대해보니 정말로 MK라고 새겨진 듯한 모양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 부분 분명 둘이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바위에 글씨를 새긴 거겠죠. 근데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직후 사진은 없나요? 윤 비서는 다음 사진들을 쭉 살폈지만 명구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하는 장면만 찍혀 있었어요. 곧이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외치는 듯한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죠. 이 사진들로 계곡물이 위험하지 않았다는 정도는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태가 민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힌 건 없네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참 안타깝네. 그래도 기태가 도망치듯 사라진 건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가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윤 비서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힘을 보탤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드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줘요. 이제 명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렸으니 기태가 우리를 더는 우롱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어느덧 창밖이 어둑해졌어요. 도시는 늘 그렇듯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펜트하우스 안은 적막하고 무거운 기운에 휩싸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명구의 사진을 꺼내어 가슴에 품고 눈을 감은 채 아들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언젠가 기태의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이 아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처럼 느껴졌어요. 명구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너가 원하는 정의를 엄마가 대신 찾아줄게. 며칠간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어요. 명구를 앗아간 자가 기태임을 알게 된 뒤로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진 느낌이었죠. 그러나 할머니는 오래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면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윤 비서와 함께 자료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기태는 분명히 돈과 지위에 대한 욕심으로 명구를 밀었어요. 그가 자백한 걸 증거로 남길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취나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기태는 이미 잠적해버렸고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도 없었죠.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어요. 명구의 회사를 통해 기태가 이사로 취임했으니 기업 계좌나 법인카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흔적으로 그가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윤 비서는 즉시 재무팀과 접촉해 최근 계좌 변동 내역을 뒤졌어요. 어제 해외 송금이 한 번 있네요. 금액은 그리 크진 않지만 홍콩 쪽 계좌로 이체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신락 같은 실마리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럼 홍콩으로 잠적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수배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윤 비서는 염려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순 없지만 더 추적해 볼게요. 그리고 기태가 회사 명의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이 몇 개 있으니 그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한 듯 턱을 괴고 말했어요. 설령 해외로 도망간다고 해도 우린 끝까지 쫓을 거예요. 우리 명구를 해친 죄를 그대로 둘 순 없어요. 그렇게 복수를 향한 작은 불씨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었죠. 며칠 후 윤 비서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회사 서버를 뒤지던 중 기태가 사용하던 이메일 중 하나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회장님, 이걸 보세요. 노트북 화면에는 기태가 과거 회사 내부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이 열려 있었어요. 그 중에는 사고 직후 기태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수상쩍은 대화 내용이 있었죠. 이번 일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난 당신에게 충분히 보상할 생각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할머니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대가 누군가요? 윤 비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한 이름이나 신원은 확인이 안 돼요. 다만 회사 직원 중 누군가를 회유해서 진실을 숨기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 대화가 사고 직후 며칠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기태가 이미 그때부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걸
방증해주고 있었어요. 이 내용만으로도 그가 명구 사고와 깊이 관련돼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윤 비서는 메일을 백업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만약 메일에 언급된 그 직원이 누군지 찾아낸다면 결정적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핏기 없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꼭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틀 뒤, 윤 비서는 사고 당시 회사 직원들의 리스트를 쭉 뽑아 메일 기록과 시간대를 비교 분석했어요. 그러자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 하나가 떠올랐죠. 이 사람, 김원호 씨예요. 사고 당일에 현장에 있었지만 곧바로 회사를 그만둔 이후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메일 시간대와 출퇴근 이력이 일치하는 부분이 보이네요. 할머니는 자료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김원호. 이 사람이 증언만 해준다면 기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윤 비서는 인터넷 곳곳을 뒤져 간신히 김원호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에게 전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김원호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대뜸 전화를 끊어버렸죠. 꺼버리네요. 아마 기태에게서 이미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눈을 빛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직접 만나 설득해야죠. 유일한 방법은 그가 숨길 이유보다 진실을 밝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제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김원호를 찾는 작업은 쉽지 않았어요. 그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숨어 지내듯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거든요. 윤 비서는 발품을 팔아가며 그를 찾아냈고 조심스레 접근해 대화를 시도했어요.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윤 비서와 김원호가 마주 앉았어요. 김원호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도대체 왜 날 찾아왔습니까? 그 회사 사고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윤 비서는 애써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제가 당신이 직접 사고를 목격했다는 걸 이미 알아요. 사실 기태 씨와 메일을 주고받은 기록도 있죠. 김원호는 흠칫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건 그냥 돈 몇 푼 받고 별거 아니었어요. 윤 비서는 서류 한 장을 밀어줬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이에요. 명구가 계곡에 빠지기 전 기태가 등을 밀었다는 목격담이 있거든요. 김원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어요. 전 몰라요. 그냥 물이 불어서 넘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 뒤에 기태가 제게 돈을 주면서 절대 나서지 말라고 하더군요. 윤 비서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대로 숨기고 있으면 기태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죠. 결국 또다시 피해자가 생길지도 몰라요. 김원호는 괴로워하며 고개를 감췄어요. 저도 그 일이 한동안 악몽이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기태가 협박도 했어요. 내가 가진 힘을 알아야 한다. 감히 나서지 말라고. 그래서 도망치듯 회사도 그만뒀어요. 윤 비서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심을 느꼈어요. 지금이라도 함께 나서면 당신의 안전은 우리가 보장할게요. 회장님은 부동산 재벌이시고 법률팀도 강력하게 붙을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고 솔직히 털어놔주세요. 김원호는 긴 침묵 끝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은 제가 기태가 명구를 미는 걸 목격했어요. 명구가 잠깐 바위 위로 올라서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죠. 비가 오긴 왔지만 물이 갑자기 불 정도는 아니었고요. 기태가 뒤에서 밀었고 명구가 소리조차 못 지르고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말에 윤 비서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명구가 당한 마지막 순간이 더욱 또렷하게 그려져 비통함이 다시 치밀었죠. 역시 그게 진실이었군요. 이제 이 증언을 문서로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녹취도 해둘게요. 김원호는 겁먹은 얼굴이었지만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기태가 날 어떻게 하든 이젠 고통스럽게 숨는 것보다
사실을 밝히는 게 낫겠어요. 윤 비서는 곧장 김원호의 증언과 녹취, 서명을 받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드디어 결정적 증언을 얻었어요. 기태가 명구를 직접 밀어버린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입니다. 녹취와 서명까지 확보했어요.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제야 증명할 수 있군요. 우리 명구가 그냥 실족한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하나의 문제에 부딪혔어요. 기태가 해외로 도망쳤는지 여전히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었죠. 국내에 있으면 바로 체포 요청을 할 텐데 지금 그가 어떤 경로로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실치 않아요. 윤 비서는 법률팀과 상의한 끝에 기태가 도주 중이라도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으면 공조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공식적인 혐의 제기를 해야 하고 검찰 측에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좋아요.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죠. 김원호 씨 증언도 같이 내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겠죠? 윤 비서는 이틀간 서류를 정리해 고소장을 썼고 김원호와 함께 검찰청을 찾아갔어요. 비록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명확한 목격자의 진술과 그간 수집한 증거들이 재수사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죠. 며칠 뒤 뉴스에 간략하게 보도가 나왔어요. 수년 전 강원도 계곡에서 실종된 박명구 씨 사건이 살인 혐의로 재수사될 전망입니다. 유령 용의자로 지목된 김기태 씨는 현재 소재 파악 중이며 경찰과 검찰은 해외 도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할머니와 윤 비서는 그 뉴스를 함께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비장한 표정이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삼키며 명구야, 조금만 더 기다려. 속으로 되뇌었죠. 얼마 후 뜻밖에도 기태가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경찰이 국제 수배를 추진하자 더 도망치기 어려웠는지 은밀히 입국했다가 덜미가 잡힌 거였죠. 기태는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고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게 됐어요. 할머니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직접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비록 면회나 대면이 허락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기태가 어떻게 조사받는지 지켜보고 싶었죠. 경찰서 복도에서 초조히 기다리던 할머니에게 담당 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피해자 유족분이십니까?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용의자가 여러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원호 씨 증언과 메일 기록, 회사 자금 흐름도 의심스럽죠. 꽤 증거가 모였어요. 아마 기소는 가능할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끓어올랐어요. 그에게 전해주세요. 난 절대 용서 안 해요. 내 아들을 죽인 죄값 반드시 치르게 만들 거예요. 형사는 딱히 대답을 못하고 조심스레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사 과정에서 기태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김원호의 확실한 증언, 이메일 자료, 그리고 옛 직원들의 진술이 잇따르면서 궁지에 몰렸죠.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어요. 할머니는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늘 법정에 직접 나가서 기태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지 지켜봤어요. 기태는 애써 눈길을 피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단지 명구를 잡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증거는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었어요. 판결날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순간도 명구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죠. 드디어 복수가 끝나는 걸까? 그래도 명구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너무도 슬프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어요.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명구가 바랐을 정의를 내가 이뤄줄 거야.
재판 마지막 날, 방청석에는 할머니와 윤 비서를 비롯해 명구 사건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자리했어요. 변호사들의 공방이 길어졌고 기태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재판장이 마침내 자리를 잡고 최종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기태는 고 박명구를 계곡에서 밀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회사 지분과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정황이 여러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죽였어요. 할머니는 손을 모아 꼭 쥔 채 재판장의 입술만 바라봤죠. 결정적으로 목격자 김원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이메일 등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가 아닌 고의적이라는 점이 인정됩니다. 기태는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 눈빛은 끝까지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듯 보였어요. 이에 본 법원은 피고인 김기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자 잠시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 뒤 여기저기서 탄식과 안도, 눈물이 뒤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죠. 할머니는 무너질 듯 가슴을 쥐고 겨우 호흡을 이어갔어요. 명구야. 이젠 됐다. 그래도 넌 돌아오지 않지만. 기태는 고개를 들지도 못했고 호송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마지막 순간 그가 할머니를 힐끗 돌아봤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의 눈길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야. 너의 죗값은 너가 치르게 될 거고 난 명구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덜었어. 할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이제 처절함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어요. 판결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금 정막이 감돌았지만 그 공기는 전과는 달랐어요. 기태가 사라지고 난 뒤 할머니는 허탈함과 함께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무너지고 망가질 것 같았던 복수가 마무리되자 오히려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죠. 그렇다고 해서 재단 운영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명구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 지원해주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재단에 새로 지원서를 낸 학생들의 서류를 살펴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명구라면 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그 순간 명구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듯 들렸어요. 엄마, 그냥 내가 바랐던 세상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너의 바람대로 계속 나아갈게. 복수도 좋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겠지. 그날 할머니는 윤 비서와 함께 다시금 업무를 점검하면서 재단의 후원 범위를 조금 더 넓히기로 결정했어요. 예체능 분야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도 문을 열기로 했죠. 우린 아직 많은 걸 해낼 수 있어요. 명구가 바라던 대로 이 재단이 커질수록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죠. 윤 비서도 기꺼이 동의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옅은 슬픔과 확고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밝혀졌고 가해자는 처벌받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는 그 상처를 품은 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명구가 항상 꿈꿨던 세상은 누군가의 악의적인 욕심에 좌절되거나 희생되지 않는 곳이길 바랐어요. 할머니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그 꿈을 지켜나갈 거라고 다짐했죠. 며칠 후 할머니는 명구의 사진이 걸린 방에 조용히 들어갔어요. 액자 앞에 앉아 작은 꽃다발을 놓으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야 너의 억울함을 조금 풀어줬어. 그 사람이 감옥에 갔어도 너가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단다. 사진 속 명구는 환히 웃고 있었지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또다시 눈물을 짓게 했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하지만 미안하단 말을 지금이라도 전할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꽃다발을 살짝 만져보며 다시 중얼거렸어요. 이제 너가 남긴 것들. 그리고 재단을 잘 돌볼 거야. 그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니까.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안에 계세요? 새로 도착한 후원 요청서 좀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명구의 사진을 한번 쓰다듬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래, 가보자. 할 일이 아직 많네. 그렇게 문을 열고 거실로 걸음을 옮기는 순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명구가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흔적과 꿈은 할머니를 통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믿었죠. 비록 복수는 시린 흔적을 남겼지만 그 끝에서 할머니는 또 다른 시작을 발견했어요. 이제 명구의 이름과 함께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불씨가 되리라 다짐했어요. 마음속에선 여전히 명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거실 한복판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 발자국마다 명구의 기억이 꽃피듯 새어나오는 기분이었죠. 아들의 죽음은 기태의 욕망에 짓밟혔지만 그 복수는 이제 정의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 속에서 명구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고 할머니는 믿고 있습니다.